18개 상임위원회가 현안 질의를 진행한 가운데 교육계에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관리와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도 논의했습니다. 기재위에선 추경으로 인한 국가 적자를 우려하는 여당과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정무위에선 시중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반도체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이 무책임한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맞수.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짚어보고 10차 변론이 길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교육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8개의 상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가졌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교육청의 대응과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위는 교원의 정신건강관리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이른바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장관으로서 또 사회부총리로서 이번에 정말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 말씀드립니다. 여야 모두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학교 측의 온정주의와 교육청의 안일함이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가해 교원이 사건 며칠 전부터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를 폭행하는 등 전조 증상을 보였는데도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 당일 오전 장학사가 방문했지만 교원 대신 임원과 면담하면서 휴직 권고 등의 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가해 교원이 6개월의 휴직을 신청해놓고 20일 만에 복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그 정신 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낸 교사가 복직할 때 면밀한 그 심리 검사, 적합성 검사를 따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6개월로 휴직을 승인을 받았는데 20일 만에 다시금 복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왜 6개월이었는데 그 단시간 안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누구라도 한 사람 한 번 더 체크해 보든 아니면 크로스 체크를 하든 그런 거라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진단서에 따라 휴직을 시켰고 복직 신청 진단서에서 모든 병이 나아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서 복직을 시켰다며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른바 하늘이법 마련에 나서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폭력성 등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로 격상해 복직 시 심리정서 회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복직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위험군을 분류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환이 낫고 난 이후에 복직한다라고 하면 의사소견서를 좀 적어도 2곳 이상에서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기준과 더불어서 이 심의위원회도 정말 절제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이것이 남발돼서는 오히려 교사들의 피해를 더 양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만 이번 사태를 우울증에만 초점을 맞춰 모든 교원의 정신건강을 검사하고 분리하면서 낙인을 찍는 건 교권 추락과 인권 침해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한편 교육위 전체 회의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상정됐고 여당은 법적 기반 마련을 이유로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기재위 현안 질의에선 추경 편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재정 여력을 우려하며 상반기 예산 집행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0.47%포인트 성장 효과와 내수 침체 극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 재난이에요. 민생 재난.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복구하고 보완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히 그 정부가 책임 있게 해야 될 일이에요. 국민의힘은 추경을 하면 적자 국채가 100조 원에 달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습니다. 정부도 상반기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 역할 충분히 필요하죠. 추경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근데 깎을 때는 멋대로 4조 원 깎았다가 그게 무슨 기준으로 또 그렇게 많이 정액해서 합니까? 저희가 연초부터 그 공공 부분과 이 재정 쪽에서 조기 집행을 하면서 전년 상반기보다 10조 원 이상 더 지출을 하고 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장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15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제 예측치에 봤을 때는 15조에서 20조 정도를 하는 것이 경제를 0.2% 올리는 효과를 가져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연구개발세 공제를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 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초과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 인하 여력이 분명히 있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행들의 가계 대출금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들이 고금리를 유지하며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은 다 죽겠다는데 은행들 저렇게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폭리 취하고 뭘 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감독원장님 뭘 했어요? 정책의 방향성이 안 보이고요. 금융감독 당국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가계의 어려움이 큰 만큼 대출 금리 인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대출 금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소한 조금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건 점검하겠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제기된 은행의 초과 이익을 징수하는 횡재세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여야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미비에 대한 강한 질타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그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재심의위원회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기준 없이 길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두 번째로.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독과점 문제를 공정위와 논의하고 업비트에 대한 제재 심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선 지방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금융위가 DSR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은 골든타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와 미분양 문제를 직접 연결짓긴 어렵다며 이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미분양 아파트를 대출 규제,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 그거는 효과 면에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애플페이 수수료의 소비자 정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는데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99건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복지위 소식은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99건의 법안을 소위로 넘겼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상임위보다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초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개혁 전체보다는 모수개혁 결정에 필요한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안도 상정됐습니다. 정부가 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4월 30일까지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공의들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를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올해 운영이 중단될 뻔한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복지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고, 이제 그래서 국회 복지 예결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을 증액을 했지만 이후 야당이 예산을 단독 처리를 하면서 국회의 여러 가지 책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신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없음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애초에 예산과 관련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복지부의 잘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경이 논의된다면 센터 예산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산자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였는데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당정협의회와 추경 간담회를 열며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세제와 재정 지원 등 일단 합의된 내용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목리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 산자위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민주당이 묵살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각각 당정협의회와 추경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제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독자적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뿐 아니라 사회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나온 중국의 딥시크는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입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 간담회에서 미국발 핵폭탄급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관세 전쟁이 격화될수록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공판에 불만을 품고 하야를 선언할 것이다. 하야를 통해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설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여야 반응도 좀 더불어서 살펴볼까요? 네, 이 흥미로운 게 좀 많은 이슈인데요. 시작점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발언이었습니다. 헌재가 이 증인 채택 등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결심이 변호인단 총사퇴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해석으로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특히 친윤계는요, 이 중대 결심을 놓고 이 대리인단의 총사퇴를 의미한 것이다 라면서 하야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어제 하야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는 야권 역시 비슷합니다. 박지원 의원은요, 헌재 파면 선고를 예측해서인지 하야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박 의원이 강조한 이 하야 불가설은요, 사실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요, 소추 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또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이 시작된 이상 자진 사퇴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현직 대통령이 이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하야를 선언을 하면 어쨌든 뭐 그 최초의 또 상황이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하야 선언이 권리로 또 인정이 되는지부터 여러 가지 좀 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국회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을 위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야를 선택한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적용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역시 초유의 일이라서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 최후 변론 직후나 혹은 선고일 직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힐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이까지 윤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 등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여러 시도를 한 뒤에 모두 불발이 되면 마지막 카드로 하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야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 뒤에 헌재의 판단이 필요한지 혹은 이 하야를 인정해주고 스스로 물러났다라고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고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반박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 사이에서는요, 하야 선택에 대한 지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정치적인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하야를 선언하는 날짜에 따라서 이 하야를 존중할 것인지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이 거리 기준 일자를 정해야 되는 지점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대통령과 달리 이 하야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느냐, 역시 이 정치적으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거리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이니까 거리로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또 대선은 언제 치러야 되는서부터 또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예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또 이제 하야라고 하는데 헌재 재판이 시작된 이상 자진 사퇴를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공방들이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좀 예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인권위원회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인권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이 의결되자마자 김용현 전 장관 등이
긴급 구제를 신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이 안건이 의결되자마자 이 12.3 내란의 피고인들이 권리를 찾겠다며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이 긴급 구제 신청을 했고요. 이후 김 전 장관 쪽의 변호사가 문상호 전 이 정보사령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까지 모두 이 제3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 김 전 장관 측은 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이 사건 기록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헌재가 이 수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김 전 장관의 경우 진정이 일단 먼저 이뤄진 건 맞지만 일단 인권위는 문 사령관 등 이 4명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진정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군 인권보호위원회는요, 오늘 비공개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 군 인권보호위원회의 이 소위원장이 현재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인데 이 김 상임위원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안건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라는 점, 또 군 인권위는 소위에서만으로도 이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번에도 긴급구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이 이제 강하게 반발하면서 규탄 입장을 냈는데, 그렇지만 인권위의 안건은 강제성이 이제 없는 건데, 그럼에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건 상징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당 반응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야당 의원들이 연일 인권위를 위해서 규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 등 이 야 6당의 116명의 의원들이 어제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폭력을 행사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이 내란 일당을 비호하고 있다라고 인권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방어권에 대한 이 해당 권고안은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에 따르면요,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과 헌재가 이를 각하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권위 권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이 결과가 나온 뒤에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아직 수면 위로 꺼내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인권위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신 인권위에서 방어권을 지적한 헌재를 이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또다시 항의 방문하는 등 야당과 여당이 인권위와 헌재를 상대로 각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 역시 정치적으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이제 변론 길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더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서울경찰청장 승진 인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직무대리가 12.3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고 있었고 내란에 동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직무대리가 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흠결 없는 인사라고 반박하고 야당이 정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점은 인정했지만 계엄과 관련해 업무 명령을 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과 관련해 농업 분야에 피해가 없도록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확대에 대해 부처와 협의한 적이 없고 농식품 분야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족한 청년,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청년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여객기 사고에 관한 공항시설과 항공안전 관련 법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장비를 공항에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과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로 상향 조정에 조사하는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합니다. 국토위는 84건의 법률안을 국토법안 심사 소위로, 64건의 법률안은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위기 비상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강남훈, 양창영 공동위원장 등 16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민생위기 비상자문위원회는 즉각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연구, 그리고 우리 사회 불공정 관행 해소 등을 위해 출범하는 의장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우 의장은 자문위의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불공정 관행 해소, 그리고 경제구조 개선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강남훈 공동위원장은 불안정한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약자들의 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최근 방중 성과와 한미 양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근 중국 공식 방문과 관련해 중국 최고위급과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 경제 분야에서 한미 간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우려 등에 대해서도 상의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2월 1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 복귀 이견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간을 예고하며 사실상 정치 복귀를 선언한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친윤 대 친한계 간의 신경전이 다시 불붙는 모습인데요.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 어떻게 국민적 통합을 이끌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거나 또는 그걸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희 당이 좀 집중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기 대선에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섣부르단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대표의 복귀 움직임이 자칫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우려가 섞인 것으로 읽힙니다. 이에 친한계는 지금이야말로 한 전 대표가 나서야 할 적기란 입장인데요. 저는 지금 돌아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랜 B로서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재건해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통 보수의 역할을 하는데 저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과 원외인사들도 한 전 대표의 출생연도인 1973년에서 착안한 이름인 언더 73이란 정치 모임을 만들고 정치 행보에 나선 상황인데요. 국민소환제와 하늘입법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가 탄핵 표결 당시 찬성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두고 여전히 당 내에서는 소신이냐 배신이냐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최대 관건이기도 한데요. 한동훈 대표는 우리 보수파들의 정치 전개 쪽에서 보면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설사 갈등이 있다고 해도 분열 상황까지 초래돼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복귀가 과연 계파 간의 분열을 재차 불러올지
또한 유력한 여당 내 차기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통합행보 가속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오는 27일 회동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하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만찬도 약속하는 등 잇따라 통합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비명계를 향해 적극적인 손짓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지난 총선 이후에 처음 전화가 왔고 이번에? 예, 그래서 좀 보자고 하셔서 지금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당내 경쟁이라든지 총선 국면에서 악연이 있잖아요. 과거를 어떻게 잘 정리하는지가 이제 숙제인데 그 숙제를 푸는 첫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처럼 비명계와의 연수의 회동을 통해 통합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비명계에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대표를 향해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을 떠난 사람에게는 소위 말해서 탈당한 분들이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거고요. 당 안에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처럼 엄청난 상처고 아픔이거든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앞서 수차례 이 대표가 향후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 보복은 없을 거라면서 통합개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와 누구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인 후 결국 당을 나간 이낙연 전 총리와의 만남도 성사가 될까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와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 민주당원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을 탈당해갖고 별도의 정당을 만들었는데 간격이 너무 멀어져갖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집권의 어떤 대개혁을 위한 어떤 통합 이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는 24일 이 대표와의 회동을 앞둔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이 다시금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주장하며 추경 협상에 나선 점을 두고 고집을 버려야 한다면서 따끔한 충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 대표의 정책 행보에 대한 평가 또한 엇갈리면서 이 대표가 비명계를 진정으로 끌어안고 통합이란 최대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마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증인 신문 없이 양측이 낸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듣는 절차로 진행이 됐는데요. 국회 측은 대통령이 계엄으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밝힌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오늘 또 재현된 건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은 그 헌재에서 검찰 조서를 이제 공개를 하자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항의성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재판 도중에 이제 가방을 들고 퇴장을 한 일이 이제 생겼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9차 변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그 박성민 최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은 증인들을 이제 신문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그동안 나왔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국회 봉쇄 및 침입,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 침탈 그리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 대한 어떤 체포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국회 측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이미 인정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저는 이 부분은 이미 재판관들이 인정을 한 부분이라서 논쟁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 계엄
좀 전에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받았던 문건에 뭐 22시에는 뭐 민주당사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23시에 민주당사가 있었고요. 그 22시에는 국회가 써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의원들 다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제 국회 측에서는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아마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는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박민영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느냐라는 그 가장 큰 쟁점에 대해서 좀 최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 이 두 사람이 가장 적대적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증언들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사실 어제 국회 국조특위에서도 김현태 단장이 증인으로 또 출석을 해서 이 민주당이 완전히 이용당했다. 그래서 민주당에 의해서 이 박범계 의원이 뭐 공익제 보자로 채택을 해준다, 신청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변호사를 추천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유를 한 정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법원 밖에서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쟁점에서도 같이 정리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오늘 변호인단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 확인된 사실인데 이제 김희수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국회 소추인단 측에 속해 있는 김희수 변호사와 사제지간이다. 그래서 어떤 남편이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캠페인 운동에 참석한 것과 함께 이런 사제지간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혹 제기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이게 2020년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맞지가 않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오늘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 다시 한번 검찰 조서를 증거로 가져왔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되는 헌법재판소법에도 위배된다라고 재차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어제 그 헌법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허영 이 경희대 석좌 교수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의 헌법재판소의 위법 사항들을 조목조목 비판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불공정한 재판을 계속할 경우에 가루가 돼서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조서뿐만 아니라 내란죄를 일방적으로 배제를 하고, 또 마은혁 재판관에서 이제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이 개인 명의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사후 추인, 그러니까 국회로서의 정당성이 없는 것을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오세요. 변론기일 다 끝났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타당하냐. 각하 사안을 나중에 보완을 하라고 국회 측과 짬짬이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에 탄핵 심판까지 임하기 힘들다면서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제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 헌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대통령 측에서 이 구속 취소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문에 대해서 참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전에 있는 것이고 헌재 이 변론기일은 오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일단 겹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0차 변론기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한덕수 국무총리라던가 이런 분들은 어쨌든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고 일부 받아들여져서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재 측에서는 어쨌든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춰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헌재가 뭐 주 4회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증인을 어느 정도 채택해 준 것도 그렇고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것을 굳이 이제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서 변론기일 자체를 날짜를 바꾸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놀라울 리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반발을 한다라고 한들 그것은 대통령 측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영역이 아니고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영역이고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 측에 저는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민원 대변인. 네, 사실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여러 절차에 대해서 학계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문영배 재판관이 소장 대행이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어떤 논의들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계속 소리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소위 행번방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문카페에 음란물이 2천여 건 올라왔는데 뭐 알고도 방치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문제인데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이런 것들을 공식 알림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게 절차상으로 맞느냐는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거든요. 또한 문영배 재판관이 대본을 보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본이라는 표현이 국민들께 와닿는 그런 어떤 표현,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한다라는 자백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 TF한테 사실 이 재판 진행상의 그런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문제 사항들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네. 난 준비한 걸 그대로 읽고 있을 뿐인데 왜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런데 사실 TF 측에서 문영배 재판관한테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발언을 저지하고 약간 이런 식의 행보를 하라고 지시를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연장선에서 오늘도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들어볼 만하지만 1시간을 연장시키겠다. 저는 이건 사실 대단히 기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단순히 재판 시간이 겹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 자체가 없다라는 지금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매주 2회 변론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엔 다른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이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만 2건, 마은혁과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매주 3, 4회 정도의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의하고 심리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무리하게 속도전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헌법학자들이 비판하는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같은 제목으로 형사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실 누가 봐도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는데 1시간만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 헌법재판소가 이런 의구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좀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영배 대행과 관련해서 뭐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는 조작된 사진에 의해서 퍼진 잘못된 정보였다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 헌재에서 왜 공보관이 나서서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문영배 대행 개인을 공격하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일이고 헌법재판관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헌재에서 지금 헌재에 대해서 불만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 문영배 대행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질서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영배 대행이 지금 마치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검찰 조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문영배 대행도 이것이 타당하다,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영식 재판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일에 증거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완화해서 조문을 적용을 해왔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문영배 대행이 이 모든 재판 과정에 있어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과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네, 모두 좋은 말씀들을 사실관계를 좀 밝혀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를 보는 이를테면 고위공직자가 어떤 개인적인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해서 정부가 무슨 그런 입장을 내준다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이진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 사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어떤 그 2천여 건의 음란물이 12년에 걸쳐서 게시가 됐고 이런 것들을 문영배 재판관도 300회 이상 그 카페에 방문을 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동문 중에 한 명이 그 K모 씨가 그 음란물들을 계속 올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게시물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너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런 게시글도 있었다라는 점에서 해킹을 당했다라는 해명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관으로서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태 707 단장이 국회 단전 조치가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밝혔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김 단장을 회유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김 단장의 진술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 남은 시간이 오늘 좀 이렇게 다른 때보다 좀 짧아서 좀 압축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김현태 사실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 두 사람이 이제 국회 봉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비화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곽종근 사령관이 김병주 최고위원의 과거 관계성이 있었고 김병주 최고위원의 주선으로 박범계 의원을 만나서 김현태 단장과 곽종근 사령관 두 사람 모두 다 공익 제보자로 해줄 것이고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유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유라는 주장이 성립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협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공익제보자와 삼성 변호사라는 것들을 당시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도 당시에 이 박범계 의원과 약간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김현태 단장이 봤을 때는 마치 말을 맞추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저희한테 회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저희가 이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과연 어떤 요인을 우리가 제공을 하기에 국민의힘의 회유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민주당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 근데 저는 일단 뭐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굉장히 일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곽종근 사령관이 단순히 이제 국회라든지 헌재에 나와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수사기관인 검찰에 가서도 자필 진술서를 통해서 일관된 주장을 유지를 해왔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게 민주당에 의해서 특정 시점부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회유를 한 게 아니고 이 곽종근 사령관이 사실은 본인도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을 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여당 의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민주당이 진술에 대해서 코치를 하고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다. 혹은 국회를 이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곽종근 사령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진술이 오염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른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일관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어떤 헌재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 곽종근 사령관의 이야기가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크게 신빙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는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의혹 사건에 대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천 개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명태균 씨 측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통화 복기록을 공개를 했는데 이 복기록이 기억에 의존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검찰이 좀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하는 결정을 창원지검에서 했는데 결국 이게 창원지검에서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어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수사 보고서를 작년 11월에 이미 작성을 해놓고도 그 뒤에 수사에 좀 진척이 없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 상황을 보면서 결국 본인들이 어떤 수사를 할 역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상 인정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에 이송됐다라는 건 어떤 강혜경 씨라든지 아니면 지금 명태균 씨라든지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정면 조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명태균 씨의 어떤 폭로들이 저는 굉장히 좀 구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 있고 복기록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황금본에 대해서는 포렌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전에 검사가 직접 나서서 이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결국 지금 이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예, 저희가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단 며칠 전에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도 인수위에 들어갈 때 내가 추천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과의 구체적인 관계성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추천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원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대 대선에서 정책본부장으로 사실상 투톱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 인수위의 기획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어떤 추천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정치인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민원도 받고 추천도 받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내가 추천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풍이고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통상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특히 선거를 하면서 선거 캠프에 찾아온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이더라도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명태균 씨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 특정 정치인들을 만나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을 일방적으로 풀어내면서 마치 대단한 유착과 어떤 그런 관계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되게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각자 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들이 극구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특검이라는 것이 계속 표지가리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모두 종합한 것이 지금 명태균 특검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냐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더 명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름만 명태균 특검이고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특검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허용한다라는 위헌 소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쟁용 특검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지금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피의 사실이 계속해서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다뤄져야 될 정보들이 이미 대중 앞에 공개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여야가 이제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는데 이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마지막 이슈는 각 1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부터 드릴까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이게 세계 경제라든지 정치 상황 속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하는 게 이제 국가의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반도체 특별법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네. 이외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이제 법안들은 이미 기재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그러니까 사실 이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본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이 노동 시간을 유연하는 것이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 달성돼야 비로소 이 특별법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 가지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법안을 하자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 번 합의를 한 이상 그 다음에 재차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만 반쪽짜리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것을 같이 처리를 해야지 상속세 자체가 지금 거의 수십 년 동안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기를 하게 된다면 다시 여야가 합의하기가 더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럴수록 이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속 과정에서의 모순들 그러니까 60%의 상속세를 물을 바야 차라리 중국 자본이 25% 양도세만 내고 매각을 시켜버리는 이런 식의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중산층이라는 표밭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제 범위만 이야기하고 정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인하 문제는 지금 좌시를 하고 있다. 결국 매표를 위한 실천 불가능한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숨 쉴 틈 없이 꽉 찬 2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